9.19 남북 군사합의 일부 파기 이후 북한이 전방 지역에 감시소와 경계호를 다시 구축하고 병력과 중화기를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안포 개방도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오늘 오전 서울 소방재난본부의 지령망 일부 시스템에서 문제가 발생하면서 1시간 넘게 출동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현재는 시스템이 복구됐지만 아직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30 세계 엑스포 개최지 결정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한덕수 총리를 비롯한 정재계 인사들이 프랑스 파리의 총집결에 5일 먼이를 앞세운 사우디를 상대로 부산 홍보전을 치열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휴전 사흘째를 맞은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3차로 인질과 수감자를 맞교환했습니다. 하마스가 휴전 연장을 위해 인질을 추가로 석방할 수 있다는 뜻을 피력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이스라엘은 휴전이 끝나면 총력전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뉴스앤 이슈 이어갑니다. 북한이 9.19 남북 군사 합의에 따라 파괴했던 전방 지역 감시초소에 시설물을 다시 세우고 병력과 중화기를 투입하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지난 23일 합의 파기 선언 이후 이 같은 움직임이 나타난 건데 해안포 개방도 눈에 띄게 늘어난 것으로도 확인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민기 기자. 네, 국방부입니다. 북한이 9.19 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한 뒤에 군사적 조치를 예고했었는데 실제 전방 지역에서 관련 동향이 포착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북한이 기존에 파괴했던 지피, 감시초소 자리에 감시소를 다시 설치하는 정황이 우리 군에 포착됐습니다. 우리 군 당국이 최근 지상 열상 장비 등으로 촬영한 북한군의 동향사진들을 공개한 건데요. 북한군이 경계호를 새로 구축한 모습이 확인됐고 이곳에 중화기, 무반동총을 가지고 들어가는 장면도 확인됐습니다. 이곳에서 북한 장병이 야간 경계 근무를 서는 모습도 식별이 됐고요. 후사면 쪽으로는 막사가 세워진 것도 관측이 됐습니다. 이같이 북한군이 감시초소를 복구하는 정황은 9.19 합의를 파기하겠다고 선언한 지난 23일 다음 날인 24일부터 포착이 됐습니다. 우리 측 합의 효력정지 방침에 대한 맞대응 차원으로 9.19 합의 파기를 선언한 이후 1년의 수순을 진행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북한군이 9.19 합의 이전 수준으로 설치문을 복권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북한의 해안포 개방도 이전보다는 크게 늘어난 것으로도 식별이 됐는데요. 평소 한 개소 정도에서 한두 개 포문을 개방했던 것과 비교해서 현재는 두 자릿수 이상으로 해안포 개방이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군사적 위협 수준이 크게 고조가 되면서 남북의 우발적 충돌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앞서 남북은 2018년 9.19 군사합의에 따라 비무장지대 내에서 운영 중이던 각각 11개 지피 가운데 10개를 완전 파괴했고 1개는 병력과 장비만 철수하고 원형은 보존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비무장지대 내 지피는 북측이 160여 개에서 150여 개로 남측은 60여 개에서 50여 개로 줄어들었는데 애초 남북의 지피 숫자가 크게 차이가 나 동수로 줄이도록 한 합의 내용을 두고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북한이 지난주에 발사한 정찰위성에 대한 우리 군 당국의 평가도 이르면 이번 주에 나온다는 관측이 있었는데요. 이거 나왔습니까? 네,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는데 우리 군은 북한이 위성 촬영 사진을 공개하지 않은 만큼 실제 성능을 평가하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최근 북한이 중요 표적 지역이나 미군 기지 위치를 찍었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보여주기식 선전 목적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는 위성이 궤도에 진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안정화 단계를 거치지 못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촬영을 할 수 없을 거란 이유에서입니다. 군 관계자는 위성 촬영 결과를 원하는 수준으로 확보하려면 영상 품질도 보완하고 운용 시험 평가를 거쳐야 하는데 이같이 안정화가 되기까지는 그 과정에 몇 개월이 걸린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1차 발사 때 조악한 해상도였던 북한의 카메라 성능이 몇 개월 사이 발전하기란 불가능하다고도 언급했습니다. 또 러시아의 기술 지원으로 위성 수준을 끌어올렸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러시아가 위성체를 통째로 제공하면 가능할 수 있지만 북한 발사체, 관제소 소프트웨어와 호환 문제가 남는다며 부정적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군은 지난 21일부터 시작한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잔해물 탐색과 인양 작전도 어제부로 모두 종료했습니다. 합참은 낙하 지점을 파악해 수색 작업을 벌였지만 유의미한 잔해물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YTN 최민기입니다. 네, 전에 들은 것처럼 북한의 이 같은 움직임은 군사분계선 일대 긴장감을 높인다는 점에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화여대 박원곤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사진을 좀 보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뒤에서도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감시소가 설치가 됐었는데 예. 이게 지금 예전에 그 군사 합의에 따라서 파괴됐던 것을 다시 구축한 거죠?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GP를 파괴하기 전에 그 경계초소 감시소가 있었는데 이것을 다시 만드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예. 그 하얀 목재를 만들고 얼룩무늬로 도색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 모습입니다. 예. 방금 전에 뭐 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만 북한이 23일이죠. 23일 날 남북 군사 합의에 더 이상 구속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직후 24일부터 이 관련 시설들을 복원하기 시작한 것이고요. 특히 이 감시소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필수 경계시설이라서 11곳 모두 만들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커 보인다. 그렇게 판단은 됩니다. 예. 지금 보시는 사진이 이제 감시소고 감시소에다가 얼룩무늬로 도색을 한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도 지금 경계호 사진도 있는데 경계호 사진 한번 띄워주시죠. 자, 경계호 사진 보게 되면 그러니까 감시소는 그냥 관측만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나머지 것들도 쭉 구축이 될 것이다 이런 관측을 해주셨는데 예. 이 외에도 지금 경계호 보게 되면 무반동총이나 또 중화기가 들어가는 장면도 포착이 돼서 이 부분은 예. 조금 더 심각한 거 아닙니까? 뭐 그렇습니다. 원래는 원칙대로 GP가 파괴한 후에는 이 병력과 장비가 모두 철수하도록 돼 있었죠. 그래서 뭐 보도에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만 그 남측이 각각의 10군데씩의 그 GP를 철거를 한 이후에 예. 당연히 거기에 이제 관련된 이런 무기들도 다 철수를 했었죠. 근데 예. 이번에 보니까 우리 공당국이 판단한 것에 따르면 예. 그 GP 내에 다시 무반동총, 그 북한이 이걸 비반동총이라고 불리는데 이제 무반동총을 들고 가는 장면이 식별된 것이죠. 예. 그러니까 그 비무장지대 내에 북한도 GP를 운영하고 우리 군도 GP를 운영하는데 지금 이렇게 북한 측에서 GP를 추가로 설치하게 된다면 우리 측 반응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추가 병력을 투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그 가능성은 열어놓고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은 뭐 그 지난번 북한이 그 위성이라 그 군사 정찰 위성을 쏜 후에 한국 정부가 발표한 것은 그 1조의 사망, 그 군사합의 1조 사망에 대해서 일부 효력 정지를 얘기를 한 거지 않습니까? 예. 근데 거기에 준해서 북한이 뭐 23일 날 철저하게 모든 것을 다 무효화를 선언을 했고, 특히 거기에 내용 중에 하나가 이 군사 분계선 지역에 강력한 무력과 이제 북한식 표현인데요. 예. 신형 군사 장비들을 전진 배치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예. 그리고 했던 모든 군사적 조치들을 즉시 회복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그 수준으로 지금 북한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1조 사망에 대해서만 일부 효력을 중지를 했습니다만 만약 북한이 나머지 것들에 지금 같은 계속 그 움직임을 보인다면 우리도 거기에 준하는 대응은 필요하겠죠. 예. 또 북한이 해안포 개방도 이전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식별이 됐습니다. 이제 포를 개방을 했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무력 도발도 가능하다라는 어떤 시그널로 봐야 되는 겁니까? 글쎄, 뭐 해안포에 대한 것은 그 남북 군사 합의에 따르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요. 예. 해안포와 한포에 포구 포신 덮개를 설치해야 되고 포문 폐쇄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라고 돼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우리 정부가 이 군사 합의를 일부 효력 정지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북한이 이걸 안 지켰어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 뭐 수천 차례 이상의 지금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 개소 정도의 한두 개 포문을 개방했는데 이것도 군사합의 위반이거든요. 예. 그래서 또 심지어는 김정은이 직접 지시로 그 완충 지역 내로 해안포 사격도 이뤄진 적이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 그렇다고 무력 출동 가능성이 커졌느냐 이 부분은 조금 우리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이미 2019년 12월부터 자신들이 이른바 정면 돌파전이라는 노선을 선포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대남, 대미의 매우 공격적인 그런 자신들의 전략을 계속 해왔거든요. 예. 그래서 그 전략과 노선이 바뀌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 물론 이번 9.19 군사합의 무력화를 해서 거기에 따른 군사적 조치는 있긴 하겠지만 그 9.19 군사합의를 한국이 일부 효력 종지했다고 그것을 이유로 뭐 자신들의 그 기존의 노선을 뭐 바꾼다든지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다. 우리 군 당국이 이제 최근 지상 열상 장비로 북한군 동향을 관측한 사진도 있는데 그 사진도 있으면 한번 띄워주시고요. 지상 열상 장비로 포착이 됐다고 한다면은 그 경계 병력이 투입되는 모습들이 포착이 됐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열상 장비 같은 경우는 주로 야간에 많이 활용을 하는 것이죠. 이번에도 보면니까 야간에 그 열상 장비로 그 북한군 병력이
진지에서 경계 근무를 하는 장면을 식별을 했다라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동영사진을 공개한 거는 당연히 한국이 북한의 움직임을 본다라는 것이고요. 이 부분이 9.19 군사합의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9.19 군사합의를 처음에 만들었을 때 여기에 특히 우리 정부가 효력 정지한 1조 3항 같은 경우에는 이 군사 분계선에서 쌍방이 서로가 볼 수 있는 그 능력을 오히려 제한한 거거든요. 예. 근데 한국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다른 나라의 군사합의도 유사합니다만 이렇게 신뢰 구축을 하고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서로 간의 정찰이나 감시를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서로 간의 감시와 정찰을 확대해서 상대방의 움직임을 볼 수 있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이것이 서로 간의 오해와 불신 혹은 잘못된 판단을 줄일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9.19 군사합의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부터 이 부분은 기존에 있었던 거랑은 반대로 갔기 때문에 문제가 계속 제기가 됐던 것이죠. 예. 지금 9.19 합의를 파기하겠다고 선언한 게 23일이고 그 다음 날 24일부터 이러한 모습들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리고 탄도미사일 발사인데 실패한 부분도 있고 앞으로 북한의 추가 도발, 추가 움직임을 예상해 본다면 어떤 움직임을 좀 관측해 볼 수 있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9.19 군사 합의를 해서 자신들이 북한의 표현에 의하면 이전의 그런 상황으로 다시 복귀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복귀를 하는 것이 어떤 자신들의 기존의 노선을 바꾸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이 9.19 군사합의를 한국이 일부 효력 정지한 것은 별개로 북한이 계속 공격적인 형태의 긴장 조성을 할 가능성은 크다. 다만 9.19 군사합의가 북한이 사실상 무력화를 선언한 상태에서는 특히 NLL 지역에 대해서 북한이 방금 나눈 해안포라든지 그런 쪽으로 공격을 강화할 가능성이 매우 크고요. 예. 이것도 근데 사실은 심각한 문제가 북한 측에 있는 것이 이런 우발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 연락 체계를 가동하도록 9.19 군사합의에 합의가 돼 있습니다. 예. 근데 북한이 남북 간의 이런 모든 군사 통신선을 그쪽에서 일방적으로 차단해 버린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은 어떻게 현재로서는 북한이 이런 공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거기서 대응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근 행정 전산망 연쇄 마비 사태로 국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는데요. 오늘 오전엔 서울 소방재난본부의 지령망 일부 시스템에서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소방차의 길 안내를 도와주는 망에서 문제가 발생해 사건, 사고 출동 상황에서 수동으로 지령을 받는 등 1시간 넘게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권준수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지난주까지 행정망 마비 사태로 불편이 이어졌었는데 오늘은 서울 소방 지령망 일부에 장애가 생긴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 8시부터 1시간 반 동안 소방 전산망에서 접속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문제가 생긴 건 서울 소방재난본부의 지령망 가운데 차량 동태 관리 서비스로 사고 발생지까지 빠른 시간 안에 도착할 수 있게 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쉽게 일반 차량에 달려있는 내비게이션 역할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일선 소방서에서 지령을 받는 방법은 출동 지정서 출력과 휴대전화 메시지 수신, 그리고 차량 길 안내 등이 있습니다. 사고 지점으로 안내해주는 망을 사용하지 못하면서 서울에 있는 소방서 20여 곳이 출동 시 불편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오전부터 KT 망 장애가 발생해 유선 연락 등을 활용해 수동으로 신고 위치를 특정했고 출동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오류가 생긴 지령망은 소방서별로 당장 출동 가능한 대원과 대기 차량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는 시스템이라 방재센터에서도 불편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전산망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KT가 운영하는 망인데요. 현재는 시스템이 복구돼 정상 작동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 소방재난본부와 KT 등은 현재까지 장애 원인을 파악하지 못해 구체적인 경위 조사에 나섰습니다. 앞서 열흘 전 정부 24 등 행정 전산망이 마비되면서 주민센터 민원 서류 처리 등에 큰 혼란이 빚어졌는데요. 뒤이어 주민등록 시스템과 조달청 나라장터, 모바일 신분증 등 국가기관 서비스에서 먹통이 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해 국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유럽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원 수뇌부를 전격 교체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김규현 국정원장과 권춘택 1차장, 김수현 2차장의 사표를 수리하고 신임 1차장의 홍장원 전 영국공사를, 신임 2차장의 황원진 전 북한 정보국장을 임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후임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정식 임명되기 전까지 신임 1차장이 당분간 원장 직무대행 역할을 함께 수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산시는 엑스포 유치 전략 설명회를 열어 2017년까지 엑스포 유치 국가사업화에 대한 정부의 승인을 받는 것을 1차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2030) 부산 세계 박람회 유치를 기원하는 뜻깊은 공연으로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게 돼서 진심으로 영광이고 더욱 의미가 깊다는 생각이 듭니다. Ambitious journey to host the first World Expo in 2030. We will make it the best World Expo of all time. Busan is ready. 엑스포 개최지 결정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프랑스 파리에서 막바지 유치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윤석열 대통령이 국제박람회기구 BIE 총회가 열리는 프랑스 파리에서 각국 대표를 만나 막판 홍보전을 펼친 뒤 귀국한 이후 한덕수 국무총리 등 정부 유치단이 바로 이어서 바통을 이어받아 현지에 도착했는데요. 한 총리는 조금 늦게 출사표를 던졌지만 우리나라의 비전과 역량 그리고 국민적 열기를 강조하겠다며 막판까지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유치 당사자인 박형준 부산시장 그리고 민간유치위원장인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재계 인사들도 파리에 모두 집결했습니다. 에펠탑 등 주요 관광 명소와 대사관 근처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부산을 응원하는 광고를 내걸고 치열한 홍보전도 벌이고 있습니다. 경제 문화 올림픽으로 불리는 2030 세계 박람회 개최지가 내일 결정됩니다. 유치 경쟁에 나선 부산이 최종 선정되면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등록 박람회가 열리게 되는 건데요. 이 등록 박람회가 가지는 의미는 뭘까요? 세계 박람회, 공인 엑스포는 등록 박람회와 인정 박람회가 있습니다. 두 박람회 모두 5년 주기로 열리지만 규모와 운영 방식의 차이가 있는데요. 등록 박람회는 6개월 동안 열려서 최대 3개월인 인정 박람회보다 기간이 2배 깁니다. 또 등록 박람회는 개최국이 부지만 제공하고 참가하는 각각의 나라들이 자비로 국가관을 설치하는 반면 인정 박람회는 개최국이 국가관을 건축하고 또 참가하는 나라들의 유상이나 무상으로 임대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박람회 주제도 범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등록 박람회는 인간과 관련된 모든 것을 다루는 광범위한 주제고 인정 박람회는 특정 주제로만 개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3년과 2012년에 대전과 여수에서 엑스포가 열렸죠. 그런데 두 번 다 인정 박람회였습니다. 그리고 부산이 이번에 규모가 더 크고 상징성과 경제적 효과도 훨씬 더 큰 등록 엑스포에 도전하는 겁니다. 올림픽과 월드컵, 엑스포, 세계 3대 행사라고 불리는데요. 이를 모두 유치한 나라는 전 세계에서 미국과 프랑스, 캐나다, 또 일본과 독일, 이탈리아 단 6개 나라밖에 없습니다. 내일 한국이 3대 행사를 모두 개최한 7번째 나라가 돼 국격을 높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에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손 검사는 오늘 진행된 공수처 측 피고인 신문 과정에선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재판부는 손 검사에게서 출발한 고발장 초안 등이 김웅 의원과 조성은 씨에게 전달된 사실은 어느 정도 확인된다며 진술 거부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손 검사는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 고발과 민원 정보가 정말 많이 들어왔고 고발 사주건에 관한 기억은 없다는 취지로 반박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30일과 다음 달 1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손 검사 탄핵안을 재발의해 처리를 시도할 방침입니다. 이른바 사법농단 혐의로 5년 넘게 1심 재판을 받아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임 전 차장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임 전 처장이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사법제도 신뢰를 무너뜨렸다며 법관에 의한 법 파괴가 일시적이고 예외적 현상이었음이 분명히 입증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나이 40 먹어가지고 당대표로 지냈던 정치인한테 준석이라고 당 행사 가서 지칭한다는 것 자체가 어디서 배워먹은 건지 모르겠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는 정치 12년 동안 하면서 제가 논쟁을 벌인 상태도 많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일로 뭐 날선 그런 대화를 주고받은 사람도 많지만은 부모 끌어들여가지고 남 욕하는 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이런 걸 패드립이라 그러는데 패드립이 혁신이냐. 네, 지난 주말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발언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 전 대표가 도덕이 없다면서 부모의 잘못이라는 취지의 이야기였는데요. 사실이 알려지자 이 전 대표, 듣고 오신 것처럼 패드립이 혁신이냐며 강하게 맞받았습니다. 천하용인 천하람 당협위원장과 허은하 의원도 꼰대스럽다며 인 위원장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는데요. 들어보시죠. 존재감이 큰 정치인이고 뭐 국민의힘의 전직 당대표까지 했었는데 준석이가 도덕이 없어 부모님이 잘못 키운 것 같아는 너무도 좀 존중이 없는 그런 K 꼰대스러운 발언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냥 이제 정치적으로만 놓고 보면 저는 인요한 위원장님이 이거 뭐 이준석 대표 도와주려고 하는 건가 이런 생각 들었어요. 그건 무슨 말씀이세요? 이렇게 되면 이제 싸가지 논란 같은 게 굉장히 희석되잖아요. 지금 몰라도 너무 모르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저희 당내에서 요즘 아이들, 뭐 청년들을 이해한다라고 해서 요즘 것들 연구소를 만들었었거든요. 그 요즘 것들의 어머니 아버지가 X세대입니다. 아, 그렇게 되나요? 그렇죠. X세대, 예, Y세대인데 예. 그분들한테 이렇게 훈장질을 하는 게 맞나?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바로 꼰대 중에 꼰대고 정말 그 아랫목 얘기하시면서 월권 얘기하고 뭐 나라님 말씀하시던 그때 그 시절의 눈으로 요즘 그 분들을 바라보시면은 저희 당은 정말 미래가 없어집니다. 논란을 의식한 건지 인요한 위원장, 오늘 오전 예정됐던 한국노총 방문 일정도 갑작스럽게 취소했는데요. 민주당에서도 지금 이 상황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오늘 아침 최고위원 회의에서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너 나이 몇 살이야? 이 말이 나오면 교통사고라며 국민의힘은 교통사고주의냐고 물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너 나이 몇 살이야? 아니 왜 여기서 나이가 나옵니까? 교통사고 때 서로 잘잘못을 따지다가 마지막 장면으로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 너 나이 몇 살이야? 입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교통사고 중입니까? 그동안 인요한, 이준석 두 사람 간의 신경전이 있었는데 인요한의 KO패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버르장머리가 없다느니 부모 잘못이 크다느니 이런 말을 어떻게 합니까? 최소한 나이 타령과 부모님 욕은 하지 맙시다. 이준석의 패드립이 혁신이냐는 어퍼컷 받아치기로 인요한 위원장은 녹다운되고 정중한 사과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 단계에서 잇따라 단독으로 내년도 예산을 처리한 데 대해 국회에 따로 이재명 정부를 차리겠다는 대선 불복 인식이 반영된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오늘 최고위원 회의에서 민주당이 윤석열 이름이 붙은 사업은 삭감하고 자당 대표 이름이 붙은 사업은 단독 처리하는 독단적 예산 심사를 이어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이 말로는 민생을 외치면서 특검법과 탄핵안을 강행하는 모순에 대한 반성이 없다며 정치의 목표는 민생이라는 야당의 이야기가 공허하게 들린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정부 여당이 야당의 예산 법안 심사 요구를 피해 도망다니고 구체적 내용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국정 발목 잡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오늘 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정부 여당이 국정에 대한 책임을 저버리고 무능, 무책임, 오만, 독선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이 국민과 싸우고 여당은 민생을 볼모로 정권 방탄에 몰두하며 정권 차원의 언론 장악 시도를 멈추지 않는다면 정부 여당의 몰락을 자초할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부산 해운대 갑 3선 중진인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내년 총선에서 정치 1번지로 꼽히는 서울 종로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하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 총선 승리의 제일 조건은 종로 사수라며 종로에서 깃발을 들고 여당 수도권 승리의 견인차가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출마를 선언하기 전 종로 현역 의원인 최재형 의원에겐 양해를 구했다며 함께 선의의 경쟁을 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내년 총선 종로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는 당의 전국적 지지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지역구에 매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휴전 사흘째를 맞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세 번째로 인질과 수감자들을 맞교환했습니다. 지금까지 인질 58명과 팔레스타인 수감자 117명이 풀려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마스는 마지막 4차 석방 이후에도 휴전 연장을 위해 인질을 추가로 석방할 수 있다는 뜻을 피력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보도에 황보연 기자입니다. 9살 소녀가 하마스에 잡혀간 지 50일 만에 아버지 품으로 달려갑니다. 12살 소녀도 삼촌과 다시 만났습니다. 지난달 7일 하마스 기습 때 잡혀갔다 양측의 휴전 합의 후 두 번째로 석방된 겁니다. 1차 때와 마찬가지로 13명의 이스라엘 인질이 석방됐고 태국인 4명도 함께 풀려났습니다. 요르단강 서안에서는 이스라엘 교도소에서 풀려난 수감자들을 맞이하는 환영 인파가 거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 각각 39명씩 석방됐는데 고향으로 돌아온 20대 소년도 그 중에 한 명입니다. راح تتحرر فلسطين يعني انه فكرنا احنا قلنا خلاص تحررت فلسطين من ايدي المجاهدين الحمد لله هاي قربت تتحرر ان شاء الله. 2차 인질 석방은 당초 예정보다 7시간 정도 늦어졌지만 3차 석방은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하마스가 이스라엘인과 외국인 인질 17명을 석방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엔 4살짜리 미국인이 처음으로 포함됐습니다. 팔레스타인 수감자 39명도 풀려났습니다. 이로써 3차까지 이스라엘인과 외국인 58명과 팔레스타인 수감자 117명이 가족에게 돌아갔습니다. 마지막 4차까지 차질 없이 석방 절차가 마무리돼도 150명 이상은 여전히 하마스 인질로 남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휴전 중인 가자 지구를 방문한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모든 인질을 구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אנחנו עושים כל מאמץ להחזיר את חטופינו ובסופו של דבר נחזיר את כולם. AP통신은 하마스가 일시 휴전을 연장하기 위해 인질을 추가로 석방할 수 있다는 뜻을 피력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마스와 가까운 소식통에 따르면 하마스는 이스라엘 포로를 추가로 20명에서 40명을 석방해 휴전 상태를 이틀에서 나흘 연장할 용의가 있다는 겁니다. YTN 황보연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석발된 인질 가운데 4살 배기 미국인 소녀가 포함됐다며 크게 반겼습니다. 더 많은 인질 석방을 위해 휴전 연장이 필요하다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추수감사절 휴가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연 조 바이든 대통령은 하마스에서 석방된 인질 가운데 처음으로 미국인이 포함됐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4살 배기 에비게일이 풀려나 이스라엘에 안전하게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10월 7일 하마스 공격 당시 눈앞에서 부모를 잃은 에비게일은 하마스에 끌려갈 당시만 해도 3살이었습니다. A little girl named Abigail, who turned 4 years old. She spent her birthday, that birthday, and at least 50 days before that held hostage by Hamas.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인 인질 가운데 고령의 여성은 즉각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며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또 사전에 합의한 나흘간 임시 휴전 이후에도 인질 석방이 계속될 수 있도록 총성이 멈추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That's my goal. That's our goal, to keep this pause going beyond tomorrow so that we can continue to see more hostages come out and surge more humanitarian relief into
into those who in need in Gaza.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미 이스라엘은 하루 10명 인질 석방을 조건으로 휴전 연장에 동의했다며 휴전이 더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풀려난 인질들과 화상통화한 친척들의 전원을 통해 열악한 억류 생활을 전했습니다. 밥과 빵이 전부인 식사도 제대로 못해 몸무게가 6에서 8kg 빠지고 의자를 붙인 간이 침대에서 생활했다며 외부 정보도 철저하게 차단돼 가족의 생사도 알지 못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입니다. 네, 휴전 사흘째 이스라엘 인질 수십 명이 석방되면서 기적적인 생환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9살 에밀리 앤드 이야기입니다. 지난 10월 11일, 그러니까 하마스 기습 4일 뒤에 한 외신에서 진행했던 인터뷰가 있습니다. 당시 에밀리의 아버지 토머스 앤드는 딸이 숨진 줄 알고 심정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가자 지구에서 하마스는 어떤 행동도 저지를 수 없다. 저지를 수 있다. 그래서 딸의 사망은 자신이 상상할 수 있는 가능성 가운데 가장 다행인 소식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딸의 고통을 걱정하는 이 발언은 듣는 이들을 먹먹하게 했는데요. 지난달 말에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기습 지역 희생자 명단을 조사하던 이스라엘 당국이 에밀리 앤드가 숨진 게 아니라 납치됐을 가능성을 제기한 겁니다. 지푸라기조차 남지 않았다고 믿었던 아버지 토머스 앤드,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딸의 생환을 호소했습니다. We pray that we get them back. I pray I'll get Emily back. I don't know what condition she's going to be in, but she's going to be broken, very broken, mentally and physically. 네, 간절함 덕분인지 딸 에밀리 앤드의 이름은 지난 25일 석방자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그리고 기적적으로 아버지 품에 안겼는데요. 지금 보시는 장면이 핸드 부녀가 상봉하는 장면입니다. 딸이 사망한 줄로만 알았던 아버지 토마스 앤드 씨, 그토록 걱정하던 딸의 얼굴을 발견하곤 안도와 함께 얼굴에 웃음꽃이 폈습니다. 생입이란 지 49일 만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적은 여전히 부족하기만 합니다. 2차 석방으로 풀려난 인질 가운데는 13살 여자아이 힐라 로템이 포함됐는데요. 한국을 방문해 한복을 입고 촬영한 사진이 공개되면서 국내에도 많이 알려졌죠. 납치 당시에 어머니와 함께 억류됐는데 안타깝게도 어머니는 아직 풀려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제 남은 석방 절차는 한 차례, 하마스 수중에 있는 인질이 최소 150명이 되는 것을 고려하면 다 풀려나기는 어려워 보이는데요. 이스라엘 측은 휴전이 끝나면 곧바로 군사작전을 재개할 뜻을 밝히고 있어서 안전을 담보하기는 어려워집니다. 아직 가족을 만나지 못한 이들은 오늘도 타들어가는 마음으로 또 하나의 기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홍콩 H지수가 폭락하면서 H지수에 기반한 주가 연계증권 상품에서 40%대 원금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입 당시 H지수의 위험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소비자들의 고발이 이어지자 금융당국이 상품을 판매한 은행과 증권사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취재한 팩트, 경제부 기자 연결해서 H지수 ELS와 당국의 조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나연수 기자. 네, 금융감독원입니다. 먼저 문제가 되고 있는 H지수 ELS, 이게 정확히 뭔지, 또 홍콩 주가랑 어떤 관련이 있는 겁니까? 네, 홍콩 H지수는 홍콩 항생 중국 기업지수라고도 부르는데요. 중국 본토 기업이 발행했지만 홍콩 거래소에 상장돼 거래되고 있는 주식 가운데 40개 종목 우량주로 구성된 지수입니다. 그만큼 외국인 투자자 비중이 높고 우리나라에서도 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가 연계증권, 즉 ELS 상품이 많이 팔렸습니다. ELS는 기초자산이 되는 지수나 종목 주가에 따라서 수익률이 결정되는 파생금융상품입니다. 보통 6개월마다 기초자산 가격을 평가해서 일정 수준 이상이면 약속한 수익을 돌려주는데 반대로 정해둔 수준 이하로 가격이 내려가면 만기 시점에 원금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리스크가 높은 장외 파생상품이지만 저금리 시기에는 은행 예금을 넣어두는 것보다 2%가량 수익률이 높아서 인기가 많았습니다. H지수 ELS의 경우 팬데믹 전까지만 해도 비교적 장기간 손실이 나지 않는 상품으로 알려져 노후 자금이 필요한 은퇴자들도 많이 가입했습니다.
네, H지수에 연동되는 상품인데 지수가 떨어지면서 또 대규모 손실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런 의미인데 손실 규모 어느 정도 예상됩니까? 네, 일단 5대 은행이 판매한 H지수 ELS 가운데 내년 상반기 만기가 도래하는 상품 규모만 8조 4,100억 원으로 집계됩니다. 지금 이 시각 H지수는 5,965.36, 최근 6,000선 안팎에 머물러 있는데 만기 시점까지 이 수준이 유지된다면 손실 규모가 3조 원대에 이를 전망입니다. 원금의 40% 이상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한다는 거죠. 이렇게 사태가 악화한 건 상품 판매 시점인 2021년 초 H지수가 12,000포인트까지 도달한 이래 지수가 계속 추락했기 때문입니다. 중국 빅테크 기업 규제, 부동산 침체, 또 코로나19에 따른 상하이 봉쇄 등이 맞물리며 지수가 절반 이상 무너져 내렸습니다. 중국 경제가 이 정도로까지 침체할 줄 아무도 내다보지 못했던 것이죠. 5대 은행 가운데서도 KB국민은행이 절반을 넘어서는 4조 7,726억 원어치를 판매했고 농협과 신한은행이 1조 4천억 원 안팎, 이어서 하나은행, 우리은행 순입니다. 심각한 경우에는 절반 가까이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럼 우리 금융당국이 지금 전수조사에 나선 배경은 어디에 있습니까? 네, 많은 소비자가 은행의 불완전 판매를 고발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ELS 상품에 가입할 때 은행 측이 H지수의 변동성과 ELS 투자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주지 않았다는 주장인데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금융상품 판매업자가 적합성과 적정성 원칙, 설명 의무, 불공정 영업행위와 부당 권유행위 금지, 계약서류 제공 의무 등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정기예금보다 이율이 높다, 원금 보장이 되는 안전한 상품이라는 식으로 상품 소개를 받고 가입했다가 거액의 손실을 봤다는 고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은행들은 2021년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이 강화돼 투자자의 가입 의사를 재차 확인했고 판매 과정을 녹취하기도 했다며 피해가 아니라 손실로 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네, 은행이 상품을 불안전 판매해서 피해를 키운 것 아닌가 이 상황을 지금 보겠다는 건데 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네, 홍콩 H지수 ELS를 판매한 은행과 증권사를 전수조사합니다. 판매 금액이 가장 큰 KB국민은행에 대해서는 10영업일에 걸친 현장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판매 은행과 증권사 6곳에 대해서는 서면 조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다만 개별 계약건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본사 차원의 판매 정책과 시스템을 조사하고 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입니다. 상품을 제대로 선정했는지, 직원 교육을 어떻게 했는지, 상품 판매량이 실적과 연계됐는지 등을 우선 보겠다는 겁니다. 다만 금감원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이번 사안은 과거 DLF 사태나 라임, 옵티머스 사태와 비교했을 때 예상 손실 규모가 압도적으로 크다는 점을 언급했는데요. 실제 내년에 손실이 현실화되면 그때는 불완전 판매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금융감독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에 또다시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높은 금리의 매수 문의가 뚝 끊기면서 강남 아파트마저 7개월 만에 집값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강남구 대장 아파트입니다. 지난달 전용 면적 76제곱미터 아파트 매매가가 한 달 사이 6천만 원 하락해 23억 7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재건축 추진 20여 년 만에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지난 9월, 반짝 집값이 상승했지만 최근에는 매수 문의가 뚝 끊겼습니다. 인근 부동산에 돌아봤더니 돌아오는 대답은 모두 똑같습니다. 매수세가 아예 없어요. 문의가 나오니까 거래도 안 되죠. 분위기가 안 좋아지는 게 한 2달 가까이 금리가 좀 너무 좀 올라가다 보니 좀 거기에 부담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고금리에 부담을 느낀 매수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서면서 전국적으로 집값이 다시 주춤하고 있습니다. 올해 집값 상승세를 견인해온 서울 강남구 아파트 매매 가격은 지난 4월 이후 31주 만에 처음으로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은 19주 만에 상승세를 멈췄고 서울 아파트도 상승폭이 둔화했습니다. 부동산 선행지표로 꼽히는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를 보면 올해 서울 집값은 이미 정점을 찍었다는 분석에 힘이 실립니다.
올해 들어 9개월 연속 상승하던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는 지난달 하락세로 접어들었습니다. 올해 집값은 9월에 정점을 찍은 뒤 현재 조정기에 접어든 양상입니다. 금리 인하와 실물 경기 회복 가능성이 높은 데다 공급 물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내년에는 매매 가격은 강보합세가 전망됩니다. 내년에 2차 하락장이 재현될 수 있지만 금리 안정과 전셋값 상승 등 영향으로 하반기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전망합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몬테네그로 법원이 가상화폐 테라 루나 폭락 사태 주범 권도영 테라폼랩스 대표의 해외 송환을 승인했습니다. 권 씨가 한국과 미국 중 어디로 인도될지 관심인데요. 한국이 인도 청구서를 먼저 보냈는데 몬테네그로 법무장관은 미국행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도에 이종수 기자입니다. 권도영 테라폼랩스 대표가 몬테네그로에서 여권 위조 혐의로 체포된 지 8달 만에 송환이 승인됐습니다. 이러면서 권 씨가 신병 인도를 요청한 한국과 미국 중 어느 나라로 갈지에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권 씨 체포 직후 몬테네그로 법무장관은 인도 대상국 결정 기준으로 범죄인 국적, 범죄인 인도 청구 날짜 등을 제시했습니다. 한국은 미국보다 먼저 권 씨의 신병 인도를 요청했습니다. 한국 법무부가 보낸 범죄인 인도 청구서는 지난 3월 29일 몬테네그로 법무부에 도착했습니다. 미국 청구서는 닷새 뒤인 4월 3일에 나왔습니다. 권 씨도 한국으로의 송환에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권 씨 송환 대상국을 최종 결정하는 몬테네그로 법무장관은 미국행을 시사했습니다. 안드레이 밀로비치 몬테네그로 법무장관은 미국은 가장 중요한 대정책 파트너라면서 미국과 범죄인 인도를 위한 법적 틀을 마련하길 희망한다고 현지 방송 인터뷰에서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테라루나 폭락 사태 피해자들 사이에서는 권 씨가 국내 피해자들 피해 회복을 위해 한국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과 기대 형량이 높은 미국에 송환돼야 한다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테라 루나 폭락 사태 핵심 인물인 권도영 테라폼랩스 대표의 해외 송환을 몬테네그로 법원이 승인한 것과 관련해 우리 법무부가 국내 송환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송환과 관련한 공식적인 절차 제기는 끝났다며 지금은 몬테네그로 법무장관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권 대표는 가상화폐 테라 루나를 발행한 테라폼랩스 공동 창업자로 지난해 테라 루나 폭락 사태에 따른 피해는 50조 원을 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오후 들면서 서울 등 일부 지역은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일 오전까지는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할 것으로 보여 나오실 때는 우산을 잘 챙겨주셔야겠습니다. 밤부터는 비구름 뒤로 찬 공기가 밀려오겠습니다. 추위 속 내린 눈비가 얼어붙어 도로 곳곳이 빙판을 이룰 것으로 보이니까요.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구름이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충북과 전남, 영남 지방에 산발적인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대부분 지역에 5mm 안팎의 적은 비가 예상됩니다. 밤사이에는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강원 산간과 제주 산간에 1에서 3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비의 양이 충분하지 못해 대기가 계속 건조하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산불 등 화재가 발생하기 쉽겠습니다. 불씨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동안에는 비교적 온화합니다. 서울 10도, 대전 12도, 부산 17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2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다시 영하권 추위가 찾아오겠고요. 특히 이번 주 목요일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7도까지 곤두박질하며 겨울 추위가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지금은 대기질이 양호하지만 점차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겠습니다. 늦은 오후부터는 서쪽 지방의 공기가 탁해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호흡기가 약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이상으로 뉴스 앤 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